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연하의 아내와 1년 연애 후 결혼한 지 4년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남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같은 남자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해도 이렇게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시는 경우는 확실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기까지 쉽지는 않았거든요.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고 생전 이렇게 긴 이야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 막막하기도 했죠. 그러다 드디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아내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쭉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경력직으로 이직한 케이스였죠. 제가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했고 가능하다면 회사를 옮겨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직한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친해졌는데 취향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말이 잘 통하고 취향이 잘 맞아서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런 저의 바람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아내가 딩크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마음에 조금 걸리는 거였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아주 확실한 딩크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고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딩크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저도 아이 없이 사는 삶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다행스러운 건 일찌감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담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내 자식 낳으면 달라진다고들 하지만 아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남들 다 낳는다고 낳아서 마음을 다해 키울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아이 낳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으로 제 인생에 더 투자하며 즐기고 살겠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라면 제가 바라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1년 정도는 아내와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이후에 제가 회사를 옮겼어요.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아무래도 한 명이 회사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직에 대해 늘 긍정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마침 그때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제게는 형님이 되는 분 회사에 제가 관심 있는 자리가 생겨서 형님네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입장 바꿔서 내가 시댁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난 정말 못할 것 같거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난 아무리 친동생이어도 우리 오빠가 사장인 회사에서는 일 못할 것 같아. 하긴 내 친구들도 그러긴 하더라. 저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하더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 놈도 있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난 정말 괜찮거든. 내가 또 형님을 많이 좋아하잖아. 형님도 나를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무튼 형님이랑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난 정말 괜찮아. 난 오빠랑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못 다니겠더라. 하여간 큰 결심한 거야. 나라면 아주버님이 사장님 회사에서 일할 생각 같은 건 절대 못했을 거야. 여보, 파이팅이야. 응원할게. 아내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의 걱정을 많이 해주던데 저는 막상 다녀보니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 오너의 가족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대우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직원들도 회사 사장의 가족이라니 더 조심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과 친해지는데 한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얻는 베네핏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형님과도 회사에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실속 있는 무역회사였는데 회사 대표로서도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제 회사를 차려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제게 형님은 처가의 큰 어른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좋은 분이라는 생각에 제가 참 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형님과 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내와 아주머님, 그러니까 형님의 아내는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올케 사이니까 다소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인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와 아주머님의 사이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아내 탓인 것 같았어요. 말했듯이 아내가 완벽한 딩크족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딩크를 선언해 아이를 갖지 않고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형님네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있는 불임 부부였던 거예요. 이미 시술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게 여자 몸에 그렇게 무리가 되고 힘든 거라고 하잖아요. 아주머님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몸 힘든 것뿐만 아니고 마음고생도 엄청 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형님네랑 가끔 식사하는 자리가 같은 게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아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이랑 아주머님이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었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아주머님에게 눈치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언니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해요? 몸에다가 인위적으로 호르몬 조절 같은 걸 놓고 그런 건 진짜 독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다니까? 몸도 다 상할 거잖아요. 그것도 여자 몸만 상하는 거 아니냐고요? 대체 그런 걸 왜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애 가져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그 고생해서 애 낳으면 여자는 또 그만큼 더 빨리 늙잖아. 몸선도 다 망가지고 생각하기도 싫어. 아, 진짜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니까. 아가씨도 참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건데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몸선 망가지고 그런 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에 주사바늘 찔러야 하고 그런 게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왔으면 자식 하나는 낳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랑 우리 남편 닮은 아이 낳아서 키우는 보람 느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런 건 하나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요. 아가씨가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애 낳아 키우는 여자들은 다 뭐 바보 같아서 그러는 것 같고 좀 그러네요. 부모가 되는 거, 그 중에서도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언니는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그래요. 아무리 거창하게 말해봐야 현실은 별거 없다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봤자 조금만 크면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고생 많이 해서 애 얻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식한테 거는 기대도 커서 배신감도 몇 배로 느낀다고 하던데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안달하며 가지려고 하는지 몰라. 옛날처럼 무슨 대를 이어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지 않나요? 자식 키우는 재미 그런 거 느끼고 싶으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걸 키워도 되잖아요. 요즘 딩패 쪽도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말 안 듣는 자식보다 훨씬 낫지 뭐.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눈치 없는 말들인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아내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가 많이 참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아가씨, 그래도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고 하던데 애국하려고 애 낳겠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너도 나도 애 안 낳겠다고 하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요.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니까 좋은 소식이 있겠죠. 아주머니 입장에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로 한 거면 정말 많이 참은 거죠. 거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아내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언니,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딩크족이라고 비꼬면서 비난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식의 기성세대 선입견이 나 같은 딩크족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요. 언니는 뭐 그렇게 기성세대 소리 들을라 해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소설가 김영하 씨 부부도 자발적 딩크족인데 그런 식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까지 가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가치관 자체를 이해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하는데 왜 가짠게 판단질을 하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 우리나라 진짜 사람들 너무 이상해. 아내의 말은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누가 들어도 아주머님을 대놓고 저격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아주머님도 화를 내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아가씨, 내가 언제 아가씨 가치관을 판단했다고 그래요. 나와는 다르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껏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애 낳아봤자 좋을 것도 하나 없는데 못하러 낳으려고 하냐면서 불임 부부들의 노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아주 제대로 붙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고 아내가 먼저 선을 넘고 잘못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나무라는 얘기를 했고 형님도 상당히 불쾌한 눈치를 보이셨는데 아내도 그런 낌새를 챘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아주머님을 위로하려고 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그딴 식으로 한다는 걸까요? 누가 들어도 그건 위로가 아니가 긁는 소리였는데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 오빠 눈치를 보는 거죠. 아주머님은 겁이 안 나도 자기 오빠는 무서워하나 보다 싶었어요. 하긴 장인 장모가 안 계시니 형님이 아내에게는 장인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셔서 늘 많이 도와주시니까 아내가 오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형님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형님이나 아주머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매일 회사에서 형님을 보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어쭙지 않은 변명 말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닥달했죠. 아내도 분위기 파악하더니 아주머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아주머님도 받아주셔서 그렇게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이후로 저도 더 신경을 썼고 아내도 노력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아주머님과 아내 사이가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감정적 앙금이야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드러나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형님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토록 아이를 절실하게 갖고 싶어하는 형님네를 보면서 저도 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아이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고 딩크족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미련 같은 것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 닮은 자식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섣불리 아내에게 그런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딩크로 사는 것에 동의하고 결혼한 거고 아내는 여전히 확고한 자발적 딩크족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하다못해 광고 같은데 귀여운 애가 나오면 괜히 이쁘다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우리 둘 닮은 애가 태어난다면 쟤보다 더 이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떠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내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니거든요. 잠시만, 요즘 그쪽 TV에 나오는 애만 보면 예쁘다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혹시 뭐 생각이 변한 거야?
이제 와서 애가 갖고 싶어진 거 아니냐고. 아내가 그렇게 돌직구로 물어보니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 나 닮은 애가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들어서 자꾸 들고 그러네. 당신은 어때? 당신 닮은 딸 하나 낳으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올케 언니한테 오릴 맞어? 왜 갑자기 난데없는 애 타령이야? 난 애 낳을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나도 이미 노산이야, 노산.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지도 않을 거라고. 요즘 노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당신 정도 나이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군에 속하는 노산도 아닐걸. 병원에라도 한번 가볼래? 내가 병원을 왜 가? 애 낳을 생각이 없다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애 낳는 문제를 스트레스 주고 강요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혼해. 그게 낫겠어. 난 원래부터 딩크족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하에 결혼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니야. 아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에 할 말이 없었던 저는 그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적잖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수록 아이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형님으로부터 해외 협력사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받게 됐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한테 부탁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욕심이 나는 프로젝트였죠. 단, 협력사 주체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해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형님 말씀으로는 최대 1년이고 프로젝트가 빨리 마무리될 경우에는 더 일찍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으면 그 실적을 인정해서 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욕심이 났고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를 했죠. 최근 아이 문제로 아내와 조금 서먹했던 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내심 아내가 휴직을 하고 나와 함께 가준다면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 생각은 다르더군요. 휴가도 아니고 1년씩이나 휴직을 어떻게 해. 지금이 내 커리어에 엄청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아쉽지만 당신 혼자 다녀와. 가서 열심히 해. 잘 되면 오빠가 임한시켜준다고 했다며.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았고 당분간 아내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더 애틋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잘 마치고 올 테니 더 행복하게 잘 살자는 얘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국이 2주 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국을 떠나 장거리 부부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떠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시간이 맞는 저녁이면 영상통화도 하면서 안부를 나눴죠. 제가 없어도 혼자서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혼자서도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건지 아내는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영상통화를 하면 거의 얼굴 위주로 보게 되니까 어깨 정도까지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지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었고 제 눈에는 그게 훨씬 더 예뻐 보이기도 했어요. 뚱뚱하지도 않으면서 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이 오른 것 같은 아내의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았죠. 그러나 아내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또 살쪘다고 하는 걸로 듣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칠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이 오른 아내 모습을 보기 좋다고만 생각했다니까요. 살이 오른 아내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게 된 건 엄마의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생전 아들한테 전화 같은 걸 먼저 하시는 일이 없는 엄마가 국제전화까지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할게요.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부모님은 아직도 제주도에 살고 계시고
저는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부터 쭉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비행기 타면 금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로는 아내가 아무래도 시댁이라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제주도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고 또 그렇다는 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저나 저희 부모님 역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가질 않았죠. 그나마 그때는 제가 있으니 같이 가기라도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아예 찾아뵙질 않더라고요. 며느리 혼자 시댁에 가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안 오는 것까진 이해해도 그래도 안부는 좀 묻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서운한 내색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엄마 생신마저 까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서운했어.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걸 보면 분명 잊어버린 거겠지? 잊어버린 거라도 서운하고 잊어버린 게 아닌데 전화 한 통도 안 한 거라면 그것도 너무 서운할 것 같더라. 멀리 외국 나가 있는 너도 시간 맞춰서 딱딱 전화를 했잖아. 근데 니 차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야. 엄마 말씀처럼 해외에 나와 있는 저도 그날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내는 그러지 않은 거죠. 사실 아내한테 엄마 생신이니 뭐라도 챙겨드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까도 했지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아내를 더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고 아내 나름의 방식으로 알아서 챙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뵙기는커녕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셨던 엄마셨는데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정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우리 엄마 엄청 서운했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전화해서 뭐라고 막 했어? 솔직히 전화해서 뭐라고 할 생각도 있었는데 아유 괜히 또 애 마음만 더 멀어지게 할까봐 그러지도 못했다고.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시엄마 되기 싫어서 꾹꾹 참고 겨울말 없이 넘어갔지. 나중에라도 생신을 그냥 지나친 걸 알게 되면 그 연락을 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단 말이야. 모처럼 서울에 갈 일도 있고 하니 너희들 이사한 집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저희가 제주도에 자주 안 가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어도 밖에서 외식이나 했지 저희 집에 모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이사를 했는데 새 아파트에도 당연히 와보신 적이 없었던 거죠. 모처럼 서울행이니 아들은 없어도 며느리 얼굴도 보고 이사한 직구경도 하고 그럼 됐겠네. 예, 근데 내 생일도 안 챙기는 애가 아내가 그렇게 보자고 하는 걸 좋아하겠니? 그래서 더 망설여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좋아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나도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억지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어. 걔가 불편해하면 나도 불편한 거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싫어서 나름대로 배려한 거야. 근데 너희들 이사했다는 아파트는 꼭 한번 보고 싶더라. 마침 내가 볼 일이 있는 곳에서 멀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걔한테는 연락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가서 겉에서라도 한번 보고 오려고 했어. 아파트 단지 구경만 하고 제주도로 올 작정이었다고. 에휴 뭐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지 그랬어요. 서울 올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시면서. 아이고 말도 마라. 아파트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걔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진짜 우연이었어. 너무 놀라서 내가 숨기까지 했다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귀엽네. 며느리인데 뭘 또 숨기까지 해요. 이왕 그렇게 된 거 근처에 왔다가 한번 와봤다 하면서 아는 척하지 그랬어. 그게 글쎄 니 처가 배가 이만큼이나 불어있더라고. 임신을 했더라 니 처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란 건지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제가 모르는 걸 엄마가 들으셨을 리가 없고 그러니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엄마는 아직도 저와 아내가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1년간 해외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또 1년이나 허송세월 하는 거냐면서 한국 돌아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애 하나는 있어야 한다. 자식 하나 없이 그게 뭐냐. 그러시면서 이웃집 아들이 늦게 아이 낳은 이야기도 하시고
마흔 가까운 초산도 아무 문제 없더라 하시면서 은근히 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아내가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걸 아시니 저한테만 그러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아내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강요할 수는 없다며 설명을 드리곤 했었어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듯 말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산만한 배를 하고 지나가는 며느리를 봤으니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머, 이 임신 정말이야 확실해? 엄마 정말 제대로 본 거 맞아? 정말로 그 사람이었냐고?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엄마를 못 봤어? 아무리 자주 못 봐도 내가 며느리 못 알아보겠어. 걔는 나를 못 본 거 같은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걔를 따라갔는데 아이 글쎄 산부인과로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때 혹시 몰라서 내가 사진도 한 장 찍어놨다. 보내줄 테니까 너도 네 눈으로 직접 봐봐. 엄마가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제 아내가 틀림없더군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만삭의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죠. 어머, 그래서 이 사진 한 장만 찍고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장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참은 거야? 말해 뭐하니 당장 그러고 싶었지. 그래도 부부간의 일이니 내가 나서는 것보다는 너한테 얘기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전화했다. 엄마 이야기를 듣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한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애초에 떳떳한 아이가 아니니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가진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죠. 솔직히 말이 좋게 안 나오고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굴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한 걸 숨겼다는데 어떤 남자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활활 타오르는 걸 꾹꾹 참았죠. 티를 안 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투가 변한 건 알지도 못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자기 할 말 하느라 바쁘더군요. 전화를 건 용건이 따로 있었던 거죠. 다다음 주엔 연락하기 힘들 거라서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회사에 큰 예약건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회사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철저하게 해야 해서 그 시기에 야근을 빡세게 해야 할 것 같아. 야근하면 나도 피곤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연락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서운해하지 말라고. 알았지? 야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개소리인 거 바로 느낌이 왔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야근을 절대 안 하려는 스타일이거든요. 워라밸 지장하며 야근 절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야근하는 꼴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아내가 갑자기 무슨 애사심 충만할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야근은 무슨 야근이란 말이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하려는 거라고 직감했죠. 그리고 아내가 다다음 주라고 말한 그 시기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 아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회사 휴가를 얻어야 했는데 한국에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배가 그렇게 불렀다는데 그걸 형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고 있으면서 형님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 그런 형님에게 제가 한국에 갈 계획이 있다는 걸 순순히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님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형님, 제가 여기 와서 주말도 없이 일만 했더니 번아웃이 올 것 같아요. 근교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고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지만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국에 가서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제 뒤통수를 심하게 때려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쉬는 날은 고사하고 주말도 없이 일한 건 사실이었으니 악착같이 어필한 거죠.
알지, 알아.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고생 많았을 거야. 그러면 한 2주 정도 휴가 줄 테니까 충분히 쉬다 와. 혼자 다닌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말이야. 내가 휴가비 좀 보낼게. 휴가비 같은 소리 하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당장 한국으로 갈 작정이었어요. 구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비행기 표 끊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는데 잠복 이틀째 되던 날 아내가 형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걸 봤고 바로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미행했어요. 두 사람의 목적지는 병원이었어요. 저도 병원에 따라 들어가서 접수 창구에서 아내 이름을 말했더니 산모님은 보호자 동반해서 분만실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 형님이 보호자로 분만실에까지 들어갔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보호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인데 누가 보호자로 들어가냐며 간호사도 밀치고 분만 입원실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아내와 형님 둘만 있더군요. 기가 막혔죠. 그런데 놀란 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아내와 형님이 더 놀랐을 거예요. 접수 창구에서 듣기로 아내는 유도분만 산모라고 했고 방금 병원에 도착해 아직 첫내진도 받기 전으로 진통 같은 것도 전혀 없어 보였고 그런 상태에서 아내와 형님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말문이 막힌 것인지 할 말이 없는 것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다 뭐하는 짓이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어디 이미지만 말을 해봐.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왜 숨긴 거야? 내가 맞긴 한 거야? 얼른 말하지 못해?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니 형님은 저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당신이 애 발령을 받기 얼마 전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임신 2개월이라고 하더라고. 하늘에 맹세코 당신 아이야.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당신 아이를 가진 건 맞지만 내가 얼마나 신념이 확고한 딩크족이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신념이고 나발이고 뱃속에 생명이 시작되었던데 고송이 같은 게 느껴지지도 않았니 너는? 어떻게 내 애가 생긴 걸 나한테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애를 어떻게 하기로 할 작정이었어? 도저히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제 애를 가진 거라면 적어도 저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애를 어떻게 해버릴 생각으로 저한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모성애 같은 거라곤 전혀 없는 여자인 거죠. 어떻게 모성애가 없을 수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뉴스 같은 데서도 애 낳아놓고 방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생기는 마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생각도 했었어. 생각을 해봐. 나는 정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포기하는 수술을 먼저 생각했지. 근데 친구 중에 그런 수술을 받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심각하게 고생을 한 친구가 있어서 겁이 나는 거야. 뭘 잘했다고 자꾸 오는 거야.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당신 멋대로 마음대로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한 건 너야. 근데 네가 왜 우냐? 그마저도 네 몸 상할까봐 겁나서 못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슬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 나도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고. 당신은 그쪽 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신한테 얘기하면 나에서 키우자고 할 게 뻔하잖아. 난 정말 그럴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생각한 게 오빠네한테 아이를 주는 거였어. 여기서부터는 내가 말할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아무리 시도해도 애가 안 생기니까 집사람이나 나나 거의 포기 상태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다는 걸 내가 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남의 자식 데려와 키울 생각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 비출이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 자네도 내가 얼마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는지 잘 알지 않나.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친동생 애를 입양해요, 형님. 그것도 애 아빠인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시병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어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말짱한 얼굴로 하죠? 제 정신이 다들 아닌 거 아니냐고요. 지 애를 낳아서 친오빠한테 줄 생각을 하는 여편네나 그런 제안을 넙죽 받아들인 형님이나 둘 다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나한테 들키지 않고 출산할 작정으로 나를 해외 근무지로 보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말이죠. 내가 없는 사이 내 눈을 피해서 몰래 애를 낳고 형님 내가 입양한 아이로 키울 거였단 거잖아요. 아닙니까? 뭐 회사 야근이 많아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유도분만 예약을 잡아놓는 날이라 애 낳는다고 연락이 안 되는 거 했단 거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 난 정말 애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자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간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내 동생은 애를 못 키울 게 다고 하고 나는 애가 필요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가 애를 키우면 자네도 애가 자라는 걸 쭉 같이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간호사들도 그렇고 다들 형님을 보호자, 아내, 남편인 줄 알던데 병원도 꼬박꼬박 같이 오고 분만 입원실에도 같이 있고 흑만실까지 같이 들어갈 생각이었다면서요. 그러니 다들 형님이 남편인 줄 아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야. 아니, 얘가 다른 모자가 없기도 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닌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봐주려고 했어. 형님이란 작자는 아내의 아이,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아내와 저의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지 엄청 꼼꼼하게 체크했더라고요. 이미 산정검사 같은 것도 다 했는데 아내가 나이가 있으니 그걸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혹시라도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런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싶진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분만실까지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정상적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까지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핏줄 오르나면서 엽기적인 이병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진심을 다해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애면 태어나면 그땐 이병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땐 내 애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죠? 당신들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야. 그 남매가 벌인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것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였고 어떻게 할 작정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당연히 아내에게 이혼 소송 걸었죠. 저는 아이의 친권자로 양육권 또한 제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애당초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혼 소송까지 시작하니 아내는 그제야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꼴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뭐가 됐든 당신한테 먼저 사실대로 말하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도 지금 너무 후회되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응?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하니?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너는 그렇게 고생하는 네 친구만 없었더라면 임신한 거 알자마자 바로 애 포기하는 수술을 해버렸으래야. 그걸 내가 몰라? 너 골피타면 그랬잖아. 혹시라도 애가 생겨버리면 어쩔 거냐. 생긴 애는 그냥 낳아서 기르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허튼 짓 하지 말라며. 그렇게 애가 생기면 바로 수술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막상 애가 생기니까 안 그렇더라.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러다가 오빠 생각이 난 거야. 오빠가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으니까 우리 애를 오빠가 키워주면 안심도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보다 더 잘 키워줄 게 분명하니까 애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 죽어도 내가 끼고 키워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이에게 좋은 걸 생각하는 것도 모성애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제 당신이 다 알게 됐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어. 여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줘.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네가 빌면 내가 그래야 그러자 할 줄 알았니? 너 정신 차려. 지 뱃속에 생긴 지 자식을 아무리 지 혈육이라고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려고 했던 게 너야. 네가 모성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모성애가 뭔지 모를 여자라고. 자발적 딩크족으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그렇게 확고하다고 했던 여자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애를 같이 키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무엇보다 나는 너같이 끔찍한 여자와는 절대 부부로 살 수 없어. 알겠니? 그리고 내 아이가 너 같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애도 내가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아이 같이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빌던 여자가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안 바꾸니까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양육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지 혼자 애 키우는 건 싫다 이거죠.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어요. 양육권은 물론 제가 갖는 거고 그 여자는 제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소송만으로 그렇게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혼한 아내와 이전 형님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온라인 불법 입양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들이 저지른 일 또한 끔찍한 범죄란 말입니다. 게다가 친부인 제게 임신 사실조차 숨기고 몰래 출산한 후 제 동의도 없이 입양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친부모가 아기 출생 신고를 하고 공인된 입양기관을 거쳐 절차에 따라 입양을 진행해야 하는 거래요. 그러니 그것들이 저지른 짓은 입양특례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관련 법을 적용해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건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고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형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하려는 거거든요. 제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들이 또 제게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사람을 어찌나 귀찮게 하는지 할 수 없어서 이전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실제로 뭐 불법 입양이다 뭐 그런 게 이뤄진 것도 아니잖아. 이미 보유금형 받았고 판결대로 제대로 벌 받을 거야. 그런데 굳이 또 항소까지 해야겠나? 이 정도로 그만하면 안 되겠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제가 작아진다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밝혀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어났을 리 있잖아요. 처음부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꾸몄다는 증거들도 충분히 있으니 준비 더 잘해서 항소할 겁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제대로 받아야죠. 안 그래요? 고맙게도 추적이 쉬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눠 증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집에는 아이방도 다 꾸며놓고 말이죠. 아, 애 이름 짓는다고 장명수 찾아다닌 것도 증거도 다 갖고 있어요. 많으면 3년 정도까지도 징역형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최고형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꼭 징역형을 받기를 바라거든요. 예심에서도 증거는 이미 충분히 제출을 했었잖아. 아, 자네도 들었을 거 아냐. 불법 입양이나 그런 걸로 처벌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거 아니냐고. 피차 괜히 서로 짚지 말고 그만하면 좋겠어. 자네한테 위자료나 피해 보상금 같은 걸 더 지불할 용의도 있어. 아, 그렇게 벌 받을 테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나. 항소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저 상관없어요. 괜찮다고요. 물론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법정에 세울 거라고요. 내 말 알아들었으면 그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땐 더 이상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불법 입양에 대한 처벌 과정이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실제 입양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어서 100% 확실하게 실형을 받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변호사 측에서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 말했듯이 그것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형님이었던 인간의 불륜 외도 사실이에요. 내연녀는 회사 여직원이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해외로 떠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제게 외도를 들켰을 때 형님이었던 인간은 금방 정리하고 헤어질 거니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빌면서 자기 아내의 건강이 걱정스럽다며 저를 설득했었는데 이젠 제가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폭로했고 이전 아주머님은 아주 길길이 날뛰며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이혼하겠다고 나섰고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이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의 진술이든 제게는 고마운 진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술들도 모조리 그것들 항소 증거로 다 사용할 거니까 말이에요. 저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커리어나 희망, 목표 같은 걸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온 건 아니고 제주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였어요. 또 혼자 아이 키우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해서 내려왔는데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곳에서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제 인상 2막도 희망차게 열어갈 거예요. 응원해 주실 거죠?